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올해로 환갑을 넘긴 가정주부입니다. 아이들 자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새끼들 다 독립해서 내보내고 남편과 둘이서 지내고 있으니 갑자기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인생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쉬는 것도 쉬어본 사람이나 제대로 하는 건지, 바삐 달려오다가 이 나이 먹고서야 찾게 된 여유에 조금은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남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자신들만의 사정이라는 건 있겠지만 저 역시 살아온 인생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당장 다음 끼니 걱정해야 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기도 했고요. 어린 나이에 세상 풍파 막아줄 제대로 된 방패막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를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겪어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수십 년 세월이 지나 내 새끼 키우는 엄마로 살아가면서 어린 날 상처 많았던 유약한 모습은 많이 사라졌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저를 그때 그 시절 기댈 곳 하나 없는 만만한 취급하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을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야, 한때 같은 학교 다녔다고 다 같은 입장인 줄 알아? 너는 끝까지 졸업도 못했잖아. 너네 집 돈 없어서 육성회비 낼 돈도 없어서 여고 졸업도 못한 거 여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나 같으면 창피해서 여기까지 나올 생각도 못했겠다. 나이를 이만큼이나 먹고도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 보니 너야말로 창피한 걸 모르는 모양이구나. 여고 졸업하고 흐른 세월이 얼마인데. 참, 사람 쉽게 안 바뀌어. 그 정도로 살았으면 뭐가 창피한 건지 천치분간은 할 줄 알아야 할 텐데. 참 사람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전 타인에게서 평생의 상처로 남을 만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운 좋게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것 말고는 잘난 것 하나 없는 인간들이 못된 심포로 딱한 처지에 놓인 친구 우습게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피차 나이도 얼마 안 먹어 천둥벌건숭이나 다름없었던 그때였으니 저들도 어린 마음에 그리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옛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기억의 저편으로 묻어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고요. 한 번 가난하고 서러운 처지에 놓였던 사람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라는 법 있나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아무런 대꾸도 못 해줬다고 해서 이 나이 먹어서까지 그런 대우를 참아줘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시절 저희 친정집 환경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라는 사람은 좋게 말해줘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나 어머니나 배움이 길지 않아 자식들 안정적으로 건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한때는 친정 아버지께서 직업 군인 생활을 하셨던 적도 있다고 하던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불명예 제대를 하신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은 거의 하지 않으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군대에서 그렇게 안 좋게 군복을 벗고 나오시게 됐는지 그 자세한 사정까지는 저나 제 형제 자매들도 잘 모릅니다. 애석하게도 제가 직접 겪은 친정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자면 분명 아버지 쪽에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러 군대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셨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전직 군인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치기에는 행동이 개차반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술 가져와. 애새끼한테 막걸리 받아오라고 주전자 들려보낸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기어들어오고 있어. 아비가 집에서 일도 안 하고 팽팽 논다고. 니들도 이 아비가 우습냐?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도 다정한 아버지는 결코 아니었던 그 사람은 술만 입에 들어갔다 하면 제 부인이고 자식들이고 폭언을 일삼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고 술이 떨어지면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욱 가족에 대한 폐악이 심해졌습니다. 제 바로 위에 남자 형제이자 장남이었던 오빠가 그런 아버지 등살에 시달리며 술 갖다 나른다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본래 아버지 잡돌이에 가장 속을 많이 썩으셨던 게 저희 친정 어머니셨지만 남편이라는 작자가 저리 돈 한 푼 벌어올 생각을 않고 집구석에 처박혀 술이나 퍼마시며 가족들한테 괴롭힘이나 일삼고 있는데 새끼들 굶겨 죽이지 않으려면
어머니께서 밖으로 나가 뭐라도 하셔야 했으니까요. 그 빈자리에서 시달리던 게 저희 오빠와 여자 형제 중 맞이었던 저였어요. 키울 능력도 되지 않는 주제에 자식들은 줄줄이 낳아 삼남 이녀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복잡거리며 자랐습니다. 당시 오빠나 저도 어린 나이였습니다만 저보다도 훨씬 어린 동생들이 아버지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아버지 폐악은 자연스레 오빠와 제가 주로 나눠지게 되었던 거죠. 부친의 술주정과 고약한 주사는 온 동네에 소문이 난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은 자식들의 양육은 친부모에게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게 한국 사회가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부모라서 아이가 폭력에 노출되어 있거나 학대를 당한다 하더라도 경찰들조차 쉽사리 건드릴 수 없다고 하던데 하물며 그 시절에는 어떠했겠어요. 온 동네에서 저희 가족들이 아버지에게 정말 지독하게 시달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누구 하나 쉽게 끼어들어 그를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많이 어릴 때에는 어린 것들이 아버지 잘못 만나 저리 고생을 하고 있으니 그걸 안타까이 여겨셨던 동네 어르신들께서 몇 번 아버지에게 호통을 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주 동네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내 새끼들 내가 알아서 키우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참견이야? 사람 우습게 보고 말이야. 아이고 저 인간 말종 같으니라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동네 어르신이든 그 지역에서 인망이 두둑하신 분이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기 무시한다 싶으면 제 기분 거스르는 사람이다 싶으면 눈을 뒤까짓고 불같이 화를 내며 달려들기가 일수인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동네에서 싸움딱 취급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 바른 말을 해주시던 분들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나니 그만 저 집에는 신경 쓰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른 척하는 게 상책이라며 다들 쉬쉬하게 되셨겠죠.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는커녕 아는 사람으로조차 두고 싶지 않은 저런 사람이 왜 하필 내 아버지일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걸까 싶은 마음에 속으로 참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 돌아가신 지도 수십 년이 지난 분이시고 그런 분 여태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봤자 내 속만 끓이고 내 마음만 문드러진 일이니 그저 흘러가는 대로 잊어버리자 했던 것뿐이지. 아버지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불쾌하고 예전 어린 시절에 사람 하나 잡을 듯한 기세로 폭언을 퍼부었던 모습이 떠올라 심장이 죄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래서 사람에게 유년 시절이 그리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가 봐요.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 환갑이 지난 할머니 소리 다 들을 만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그때 그 기억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 거로 저희 집 실질적인 가장은 친정 어머니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라고 안정적인 직장 가지신 분이 아니셨어요. 아직 동생들이 태어나기도 전 오빠와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 군인 시절에는 전업주부로서 살림하시고 저희 남매 키우는 데만 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던 어머니셨습니다. 지금처럼 결혼하고 아이 낳고도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을 때가 아니잖아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외가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셨기 때문에 중학교 간신히 졸업하고 바로 공장 일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고등학교는커녕 초등학교, 중학교도 겨우 졸업하셨던 분들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물면 딸이었잖아요. 자식들은 줄줄이 딸려 있는데도 가정 형편은 뒷받침해주지 않으니 그 중에서도 특별히 머리 좋은 자식만 골라 진학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로 장남에게 지원을 몰아주는 경우가 흔했던 시절이었다고 해요. 저희 외갓집도 예외는 아니어서 저희 엄마가 10대 후반 그 어린 나이에 공장에 일해서 그 월급으로 외삼촌 고등학교 학사금을 대어주셨다는 소리는 어머니께 지겹게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한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공사장 인근의 한박집에서 일하시며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 해가 다 넘어가고서야 지친 몸을 끌고 돌아오시던 어머니셨어요. 워낙 일이 힘들다 보니 그 괴로움을 잊으려 일하시던 곳에서 소주 한 잔씩 나눠 드시고 들어오시는 날도 잦았습니다. 그런 날일 때면 딸 자식인 저 붙들고 하소연도 자주 하시던 어머니셨어요. 공부는 내가 더 잘했는데 딸년 학교 보낼 돈 없다고 나 공장 보내서 그걸로 아들놈만 학교 보내주고
그렇게 내 청춘 다 바쳐서 학교 보내줬더니 그 싸가지 없는 놈. 누나가 이 궁상을 떨며 사는데 입 싹 씻는 거 봐라.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미수가, 그러니 너도 형제라고 무조건 양보하고 참아줄 것 없어.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야 하는 거야. 많이 배우지 못하고 고생해서 일하시는 분 치고는 그래도 아들한테만 집착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친정에서 딱히 받은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점만큼은 저희 친정어머니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당신이 자라면서 당하신 것이 많다 보니 당신을 꼭 닮은 큰딸인 제가 더 눈에 밟혀서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알리고 싶지 않아도 동네에 저희 집안 사정 모르는 사람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느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훤히 다 아는 좁은 동네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콘소리가 끊이질 않으니 그러지 않기가 더 어려웠죠. 저희 집 형편 아는 같은 학교 동창들 중에서는 대놓고 저 우습게 여기는 못된 것들도 없지 않았고요. 아무리 어려도 집에서 부모님 지대한 관심 받으며 사랑받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티가 나는 법이니까요. 어리다고 해서 꼭 순수하지만은 않은 것이 못된 것들은 괴롭힐 대상을 골라내려고 해도 꼭 뒤탈없을 만한 만만한 아이들 골라내는 법이거든요. 자기들도 괜히 건드려서는 안 될 만한 애들 건드렸다가 인생 종치기는 싫으니 만만하게 붙잡고 괴롭혀봤자 제대로 지켜줄 만한 든든한 방패 없는 저 같은 아이들은 참 잘도 알아보더라고요. 특히나 딴에는 지방 유지랍시고 그 지역에서는 꽤나 영향력 좀 행사한다는 부모든 애들 중에서 일찌감치 못된 버릇든 것들 몇몇이 저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요란스러웠던 게 바로 김선이었습니다. 미숙이 너네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그렇게 너랑 너네 오빠를 개패듯이 팬다며? 세상에 너무 안 됐다. 나 같으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니네 집 정말로 방 한 칸에 온 식구가 다 같이 살아? 너 동생들도 많다며? 코딱지만한 집에서 그 많은 사람이 바글바글 몰려서 잠은 어떻게 잔대? 저런 집에는 밤에 잘 때 천장에 쥐도 막 뛰어다니고 그런다던데. 소름 끼쳐. 한 번씩 자기들 유익거리로 저 그렇게 자존심 닥칠 만한 소리를 마치 저 걱정이라도 한다는 양 해대는 그 못돼 먹은 것들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아는 욕이라는 욕은 다 퍼붓고 그것들을 저주했습니다.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것들이 그저 부모 잘 만나 나 같은 꼴 안 당하고 살면서 호의호식하는 주제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고 저 못된 것들은 사랑 듬뿍 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호강하고 사는 건지 있는지도 모를 신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제가 학교에서 대놓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 성적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금과는 많이 달라서 선생들 중에서도 학생들한테 촌지바라며 잘 사는 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 티나게 차별하는 선생, 자격도 없는 인간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애쓰는 제자를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신경 써주시던 참 스승께서도 계셨거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력하는 제자를 챙겨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그 못된 것들도 대놓고 괴롭히기는 어려웠던 거죠. 집안꼴, 콩가루나 다름없어 친하게 지내봤자 득볼 것 하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곁에 머물러준 중마고우들 역시 힘든 어린 시절을 버티게 만들어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미수가 얼마 안 있으면 시험 기간이잖아. 내가 수학 문제 모르는 게 많아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좀 가르쳐주면 안 돼? 그래, 미숙이가 우리 중에 수학은 제일 잘하잖아. 저를 붙잡으며 공부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친구들이었지만 그게 제 자존심 다치지 않게 저를 도와주는 거라는 것쯤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친구들보다 성적이 조금 잘 나오는 건 사실이었지만 친구들 중에서는 굳이 저 같은 학우가 아니라 과외 선생 얻을 수 있는 풍족한 형편의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집에만 돌아가면 동생들 건사하고 아버지 술주정에 시달리느라 공부는 꿈도 꿀 수 없으니 잠시나마 시험 기간이라도 저 공부할 곳 만들어주려는 친구들의 배려였어요.
어린 마음에 들키고 싶지 않은 집안 부끄러운 속사정 다들 알고 있으니 창피한 마음이 들면서도 친구들한테 참 고마웠습니다. 세상 살아보니 못된 인간들도 참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온정 베풀어주고 마음씨 고운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제가 그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도 세상에 대한 원망만 안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고마운 사람들 덕분이었겠죠. 그들은 지금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평생의 좋은 친구로 제 곁에 남아주어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 임박했을 때가 가장 좋았어요. 친구들 집에는 혼자 쓰는 아기자기한 방도 있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많이 도와달라며 반겨주시는 상냥한 부모님도 계시고 어린 시절 저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형형색색의 처음 보는 간식들까지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달콤하게 녹아 없어지는 초콜릿이며 과자며 항상 어머니가 집에 머물러 주시는 따뜻한 온기 흐르는 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상냥한 친구들 만나서 고단했던 학창시절 와중에도 추억할 거리가 있었는데 불행히도 저희 오빠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처한 환경이 그러하다 보니 질이 좋지 않은 선배들에게 불려나가기 일쑤인 오빠였어요. 오빠가 결국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저도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저희 집안 환경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저희 남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판에 주변 친구들까지 그 모양이면 오빠가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는 뻔했으니까요. 그건 저희 친정 어머니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아비 저런 걸 보면서 너라도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내가 누구 때문에 저 인간 참고 살고 있는데 너까지 이러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자꾸만 엇나가는 큰아들에게 절규하는 친정 어머니를 바라보는 오빠의 표정은 그야말로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빠가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오빠에게도 숨쉴 구멍은 필요했겠죠. 저희 오빠 마음 저 아니면 또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미수가, 오빠가 미안하다. 가뜩이나 집에서 큰 소리 나는 거 정말 신물이 날 텐데. 남들이 보기에는 술주정뱅이 아비 밑에 태어나 어린 놈이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다는 험담을 들었지만 저나 동생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좋은 오빠이자 형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희 오빠 손가락질 하더라도 저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오빠가 저렇게 엇나갔을까 싶어 안타깝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오빠가 오토바이 사고로 중상을 당해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비는 그럴 만한 인간도 되지 못했고 어머니 역시 어떻게든 새끼들 벌어먹이겠다고 일하시느라 바쁜 분이셨으니 의지가 될 사람은 오빠뿐이었습니다. 그런 오빠가 피투성이가 되어 생사로 오가고 있다니. 학교 수업 중에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뛰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동시에 도착한 엄마와 오빠 상태를 확인하고 둘 다 바닥에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이고 정식아, 아이고 내 새끼. 오빠. 온몸에 피칠 가불하고 누워있는 오빠의 왼쪽 다리가 완전히 꺾여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모습을 보고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몰려왔어요.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한 오빠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대로 영영 오빠가 떠나버리면 어쩌나 싶어서 눈물이 멈출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급히 수술실로 옮겨지는 오빠를 끝까지 따라가며 애원하고 또 애원했어요. 장장 6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오빠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다리의 부상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영구적인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그때는 일단 오빠가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오빠는 자기 다리를 보고 절망에 빠졌어요. 차라리 죽을 걸.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이 몸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겠어. 오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대로라면 너나 어머니한테 짐밖에 안 될 거야. 차라리 확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미수가. 오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직 채 회복되지 않은 거칠한 얼굴로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미안하다고 하는 오빠를 보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사실 오빠 말이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수술한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도 모자라서 온 동네에 거의 빌다시피의 돈을 빌려서 간신히 수술비를 마련한 어머니셨어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 없는 집에서 앞으로 오빠 재활과 치료에 들어갈 병원비를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깜깜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빠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게는 오빠가 보호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간의 방황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빠가 저리 자신이 살아난 걸 비관하고 있는데 행여나 오빠가 나쁜 마음이라도 먹을까 싶어 말 한마디조차 쉽게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나 준 것이 감사했어요. 결국 제가 먼저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학교만이라도 마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런 것까지 어미 팔자를 닮아? 내가 죽일려니야. 돈 나올 구석은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닌데 도저히 어머니 혼자의 힘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던 어머니도 저러다가는 아들 평생 불구로 만들 수밖에 없음을 모르지 않으셨겠죠. 결국 억수같이 눈물을 쏟아내며 가슴을 퍽퍽 치는 어머니셨습니다. 저라고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가진 것도 없는데 학교나마 제대로 마치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나 학교 마치지 않은 것을 평생의 한으로 삼고 사셨던 엄마를 보고 자라왔는데 나도 엄마처럼 살게 되는 건가? 불길한 생각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제 욕심만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마음을 먹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가게에 보탬이 되어 오빠를 고쳐줄 수 있기만을 바랐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저희 집 딱히 사정을 알게 되신 어머니 예전 일하던 곳 책임자께서 제게 공장 일을 제안해 주시는 바람에 곧장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숙식까지 해결하며 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출퇴근할 차비조차 아껴야 할 형편이었으니 그나마 그런 일자리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천운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학교에 자퇴서를 내려갔던 날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떡해 미수가.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진짜 괜찮아. 그건 저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안타까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떨구는 친구들에게 담담하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약한 모습 보이거나 눈물이라도 떨구면 제 신세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 그것만은 자존심이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저희를 보며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쟤 맨날 육성회비 못 내서 불려다니더니 결국은 돈 없어서 학교 관두는 거야? 쟤네 오빠가 사고 크게 났다잖아. 쟤네 오빠 병원비 대려고 공장에 취직했다던데? 허, 세상에. 그럼 쟤 이제 중졸이야? 중졸이 뭐해? 먹고 살아. 좋은 구경이라도 났다는 양 신나게 떠들어대고 있는 그것들은 평소에도 한 번씩 자기들 심심할 때마다 와서 저를 긁곤 했던 그 문제의 동창들이었습니다. 김선이 그 못돼 먹은 계집애 웃는 낯짝에 마음 같아서는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어요. 저들 중에서 집 가장 잘 산다고 자기 아빠 외국 출장에서 사온 선물이라며 일부러 저 보란듯이 자랑하곤 했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네 아빠는 술이나 퍼먹고 자식 때리기나 하는데 우리 아빠는 외국에서 이런 것까지 사다 준다? 하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마저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하게 되었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러고 나서 몇 년을 친구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 공장 기숙사에 떠나 있는 동안 제가 걱정된 나머지 친구들이 몇 번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눈이 갤갤 풀려 있으니
무서워서 제대로 제 소식을 묻지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 집 전화번호야 다 알고 있었지만 먼저 제가 연락을 걸 엄두는 나지 않더라고요. 친구들 아직 학생으로 학교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원치 않은 공장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저를 비참하고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런 저를 부끄러워하거나 피할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선뜻 먼저 연락 걸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마 제 자격지심 때문에 더 그랬겠죠. 오빠가 너한테 정말 죄인이다. 너한테 이 죄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까? 오빠, 정말로 나한테 미안하면 이렇게 기운 빠져있지 말고 어떻게든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재활에만 신경 써. 오빠가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는 게 정말로 나 도와주는 거야. 미안해서 제게 어쩔 줄 몰라 하던 오빠도 학교까지 그만두고 자기 병원비를 대는 저를 보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준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독하게 재활에 들어간 오빠는 1년여의 혹독한 치료 끝에 스스로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날쌘 모습으로 달리거나 완전히 똑바른 자세로 걸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여전히 유심히 들여다보면 왼쪽 다리를 조금 절고 있는 게 티가 나요. 하지만 그렇게 큰 사고로 다쳐서 다리가 너덜거릴 정도로 많이 다쳤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이 정도로 회복이 된 것도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저희 오빠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오빠가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고 간단한 일이나마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집안 형편이 그나마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를 무조건 낫게 해야 한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에 버틴 거지. 공장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기숙사가 갖춰져 있는 것만큼 잠자는 시간 빼고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잔업이 남아있었기에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든 일을 악물고 빨리 나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저 그 공장 일 그만두게 하려고 더 그랬을 거예요. 오빠가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로는 실제로 저도 그 공장 그만두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하게 된 일이 간병 일이었어요. 물론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더는 고액의 병원비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버는 만큼 어느 정도 저축도 쌓이게 되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었던 예전에 비하면 저도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기 시작했고요. 제가 간병하던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셨는데 아무래도 몸이 좋지 않으시다 보니 신경이 날카로워 간병인인 저를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를 당했던 오빠의 곁을 지켰던 경험이 있던 만큼 그런 분들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이었습니다. 오빠 다치고 나서 힘들어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죽 힘들면 저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나이도 얼마 안 된 젊은 처자가 어쩜 이렇게 어른스럽고 상냥할까? 아가씨, 내가 보고 있잖니.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내가 중매를 좀 서줘도 되겠어요? 좋게 봐주신 것만 해도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려요. 아무래도 젊은 아가씨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 그걸 기특하게 여겨주셨는지 좋은 사람 소개해주겠다던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유난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던 분이 여러 번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길래 처음으로 선이라는 것도 보게 되었는데 그게 당신 아드님 소개해주시는 거였다는 건 저도 뒤늦게 알고 당황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미숙 씨가 정말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어른들 보시기에 그렇게 기특해 보였으면 미숙 씨가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처음 만남에서부터 제게 친절하고 상냥한 말을 건네주던 그 남자가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평생 정다운 가정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제 입장에서는 분에 넘칠 만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시부모님도 참 잔정이 많은 분들이셨어요. 힘들 때야 그저 버텨야 하니 속이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는지도 몰랐다가 그런 그분들 애정 어린 관심을 받게 되며 내가 속으로 참 많이 망가져 있었구나 하는 것도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고요. 그런 분들과 가족으로 인연 맺어 아이들까지 낳고 살게 되면서 참 마음에 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엄이라고 너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윤서방이나 사동내외가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사는 걸 보니 내가 이제 여한이 없다. 평생을 고생만 하다 지병을 얻어 저희 친정엄마 떠나실 때도 이제 더는 제 걱정을 하지 않으실 정도였습니다. 평생 술독에 파묻혀 살다시피 했던 아버지는 오빠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그보다 겨우 10년 더 사셨던 친정어머니셨어요. 그런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지만 평생 자식 걱정만 하시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조금이나마 제 걱정을 덜어드린 것 같아 그건 저희 남편이나 시부모님께 참 감사드리며 살고 있어요. 오빠도 지금은 가정 이뤄 조카들도 보고 단란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 이만큼 사는 건 다 미숙이 네 덕이야. 그때 네가 학교까지 포기하고 나 치료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날이 오겠어. 다 네 덕이다. 제가 했던 고생 잊지 않고 항상 고마워해주는 오빠와는 지금도 서로 잘 의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동생들 다 커서 자기 앞가림들 하고 살고 가족들 크게 아픈 곳 없이 새끼들 다들 잘 커주고 있으니 이만하면 나도 내 인생 잘 살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 너 미숙이 아니니? 미숙이 맞지? 아이들과 같이 백화점에 쇼핑 나갔다가 웬 중년의 여성이 저를 덥석 붙잡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년 세월의 나이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고 시절 얼굴이 남아있었어요. 가난했던 저 살뜰하게 챙겨주며 시험 기간에 집에 초대해 공부할 곳까지 마련해 주었던 여고 시절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세상에 너무 반갑다. 마치 엊그제 만났다는 듯 저를 반겨주는 친구에게 반가움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그렇게 그만두고 나서 한동안 제 쪽에서 연락을 끊다시피 한 친구들이었고 그렇게 몇 년 소식이 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괜히 더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사실 공장 일이 너무 고되고 버거워서 연락할 마음에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해지고 결혼할 때쯤 되어 친구들을 다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저는 가족들 다 옛 고향에서 떠났고 시집와서 다른 지방 옮겨와 자식 낳고 사느라 바빠 또 연락이 끊긴 터였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아도 반겨주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기 전에 이번에는 내가 먼저 연락을 할 것을 항상 제게 먼저 반갑게 손을 내밀어주는 친구에게 면목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다들 제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바쁘니 저도 시간적 여유가 좀 났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친구들 만나고 와. 당신 어려울 때 이것저것 마음 많이 써준 친구들이라며 그러지 말고 집에도 초대하고 앞으로는 얼굴도 자주 보고. 친정에도 이렇다 할 어르신들 안 계시고 학교 다닐 적 친구들도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 저보다 남편이 더 반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시절 여고 동창 친구들과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를 떠올리면 힘든 것들만 생각날 줄 알았는데 간만에 만난 친구들과 담소를 주고받다 보니 내게도 추억할 거리가 없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험 기간에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는 중간에 짬을 내 간식 먹으며 함께 수다 떨었던 기억, 서로 깔깔거리며 함께 하교하던 기억 등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간 그리운 감정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다들 자식 키우는 엄마가 되었지만 그 시절 이야기만 하면 여전히 천진난만한 소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미숙이 너 그렇게 학교 그만두고 난 후로 네 소식 궁금해하던 친구들도 많았거든. 아 그래. 미숙이 네가 곤란한 상황 겪고 있는 애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잖아. 반에서 네 도움 받은 애들 한둘이 아닌데 평소에 너가 가깝지 않으니 우리처럼 연락 닿을 일도 없고 저번에 동창회 나왔을 때도 슬쩍 네 얘기 물어보는 애들도 있더라고. 아, 너희들은 동창회 쭉 나갔어? 우리도 우리 산다고 바빠서 매번은 못 나가고 한 번씩 나간 적은 있지.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도 문자 왔던데? 저야 그 학교 끝까지 마친 게 아니니 그런 연락은 받은 적이 없었죠. 제가 그 학교 졸업생도 아니고 제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친구들 하는 말을 덤덤히 듣고만 있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미숙이 너도 같이 나가자. 아이 그래 그러자. 애들이 너 많이 궁금해한다니까. 아유 나는 그 학교 졸업생도 아닌데 내가 거길 왜 가? 꼭 졸업한 사람만 와야 하는 법 있니? 동창회라는 게 결국 같이 학교 다녔던 애들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얼굴 보러 나가는 건데. 너도 우리 학교 다닌 건 맞잖아. 아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지 말고 같이 나가자, 응? 그냥 그러고 넘기려고 했는데 평소에 안 그런 애들이 유난히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래, 같이 나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소? 당신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다는데. 남편마저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대한 결핍이 많은 걸 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 비슷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남편과 친구들에게 들들 들볶이고 나니 저도 한 번쯤은 나가볼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던 참이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게 되면 그런 기억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되었고요. 그렇게 못 이기는 척 친구들과 함께 여고 동창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어머, 너 미숙이구나. 아, 정말 반갑다, 얘.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졸업도 하지 않은 여고 동창회 가려니 조금 신경이 쓰였는데 다행히도 동창들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그 와중에 잊었던 얼굴들 몇몇이 떠오르는 게 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 한 명씩 이야기 나눌 때마다 잊고 있었던 옛 추억들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수십 년 세월 지나면서 저도 이제 지난 힘들었던 시간들을 좋은 기억으로 추억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많이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어려서 같이 떡볶이 나눠 먹던 친구들과 이제는 나이든 중년의 여성이 되어 다들 차려입고 나와 고급 한정식을 나눠 먹을 만큼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생각에 감개무량하다는 감상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걔들이 안 보이네? 누구? 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전히 통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문득 나를 반겨주는 친구들만 있는 것이 이상해서 그 시절 저 괴롭히던 애들의 근황을 물은 건데 다른 친구들이 눈빛을 주고받는 게 느껴졌습니다. 걔들도 동창회 안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어머,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다들 오랜만이다. 남편이 굳이 데려다 주겠다는 걸 떼어놓고 오느라 좀 늦었네. 한 친구 말 맞다나 요란하게 등장하는 그들은 고등학교 시절 제 집안 형편과 가난을 시시때때로 비웃고 조롱했던 문제의 그 동창들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화려하고 요란한 화장에 여전히 눈매가 사나운 것이 나이 먹었다고 해서 꼭 사람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두술 서가며 한참 신나게 떠들어대던 그 무리가 이윽고 저희 테이블에까지 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누구야? 너 김미숙이 맞지? 어머, 누구라고? 걔가 여길 왜 와?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미숙이도 엄연히 우리 학교 다녔는데. 참나, 돈 없어서 졸업도 못했는데 동창은 무슨. 저를 발견하자마자 뭐 못 볼 거라도 봤다는 듯이 어이없어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 다닐 때도 주도적으로 저 못살게 구던 그 못된 것이 아주 신이 나 보이더라고요. 왜? 우리 학교 같이 다닌 건 맞긴 하잖아. 육성의 비도 못 내서 졸업도 못하긴 했지만. 그랬지? 아휴, 너 진짜 고생이 많았겠다. 요새같이 험한 세상에 대학 나와도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은데 고등학교도 못 나와서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겠어? 그때 너희 오빠 크게 다쳐서 중리산이 하지 않았니? 어머, 쟤 말하는 것 좀 봐.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제게 동창회 참석을 권유했던 친구가 화들짝 놀라서 정색을 하고 제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제 제가 그 옛날 불우한 가정 환경에 움츠리고 있던 어린 여자애도 아니고 저 정도 질 낮은 도발이야 우습지도 않은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내 친구가 내 편 들어주니 그건 참 뿌듯하고 고맙더라고요. 친구? 친구는 무슨? 야, 니들이랑 어울린다고 다 같은 동창인 줄 알아? 그건 좀 아니지. 애초에 졸업생도 아닌 애가 눈치도 없이 이 자리에 나온 것부터가 웃기지 않니?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여기까지 못 나올 텐데. 여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학교 졸업 못했다고 나오지도 못한다고 그래. 내가 오자고 했어, 내가. 다른 친구들이 워낙 우리 미숙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길래. 그래, 우리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는 했어. 그러고 나서 너네 오빠는 어떻게 됐대? 오토바이 사고 크게 나서 다리 절단했다는 소리도 있던데. 그럼 몸 못 가누는 오빠까지 책임지고 산 거야? 고등학교도 못 나와서 벌이도 변변치 않았을 텐데. 듣자 하니까 애들이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니들 그 나이 먹고서도 철이 안 들었니? 저야 저치들에게 기대조차 없으니 타격도 없는데 옆에서 그 소리 듣고 있는 다른 동창들이 더 경악을 하며 나섰습니다. 어릴 적에야 설치는 것들 잘못 지켰다가 괜히 자기가 피를 보게 될까봐 몸을 사렸을지라도 이제 나이 들어 자식까지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당황하면서도 도리어 큰 소리를 떵떵 쳐대는 못돼 먹은 여자였습니다.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못할 소리 했다고. 애초에 이 자리에 안 나왔으면 여러 말 나올 것도 없었잖아. 제가 여길 왜 나온다니? 애초에 자격 요건 안 되는 건 쟤 아니야? 야, 네가 얘기를 좀 해봐. 너 육성예비도 못 내서 고등학교 중퇴했잖아. 우리가 지금 동창회까지 나와서 중졸이랑 놀게 생겼어? 고등학교 중퇴도 동창이라니.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 웃는 꼴이 참 못돼 먹었다 싶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글자 몇 개 더 넣는다고 해서 사람 교양이라는 게 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저것들 꼴을 보세요. 저 나이를 먹고도 무슨 10대의 일진 양아치라도 된 것처럼 만만해 보이는 사람 하나 붙잡고 인신공격을 해대는 꼴이라니. 수십 년의 세월도 저들에게 인격적 성숙을 전혀 가져다 주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애잔했어요. 이건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맞고 말이 통해야 화도 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정도 수준 낮은 말로 주눅들 만큼 제가 만만한 세월 살아온 것도 아니고요. 저런 인간들에게는 딱 저런 인간들 수준에 맞는 대응법이 있죠. 괜찮아 얘들아, 신경 쓸 것 없어. 신경 쓰지 말고 많이들 먹어. 음식 식겠다. 제가 아무렇지 않게 그것들 무시하고 차분하게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자 화난 기색이 역력했던 친구들도 하나 둘씩 도로 자리에 앉았어요. 순식간에 그곳 분위기를 정리하고 자기들을 보란듯이 무시까지 한 저를 보고 그 못된 것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야, 너 지금 여기서 밥이 넘어가니? 너 여기 1인 식대가 얼만 줄이나 알아? 회비는 내고 이러는 거야? 우리 학교 동창도 아닌데 회비나 제대로 냈겠어? 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도 제대로 못 냈는데. 뒤에서 그것들 떠들어대든 말든 너는 짓거려라 내버려 두고 아무렇지 않게 입에 음식을 쏙쏙 집어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치를 보던 다른 동창들도 그것들 그렇게 제게 개무시를 당하자 피식피식 비웃기 시작했어요. 저를 집중적으로 괴롭혀서 그렇지 저것들 저 못된 성미에 다른 애들이라고 친절하고 착하게 대해줬겠습니까? 가뜩이나 집안 좀 산다고 어지간히 설치고 다녔는데 저것들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이 저 하나만은 아니었겠죠. 그렇게 동창회장 한가운데 우뚝 서서 외딴 섬이라도 된 듯 무시당하고 있는 그것들 꼴을 보고 있자니 저도 좀 고소해졌습니다. 이왕 이렇게 망신 준 김에 쐐기를 박아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내가 이 학교 졸업하지 못해서 여기 나오는 게 맞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너희들 얼굴 한 번쯤 보고 싶더라고.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래,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오늘 식사는 내가 샀으면 하는데 어때? 뭐? 아니야. 우리 인원이 한둘도 아니고 여기 식대가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아. 많이들 먹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인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 이 건물에서 동창회 한다고 했을 때 나 좀 반가웠다. 실은 이 건물 내 명이거든. 대수롭지 않게 제가 건물주임을 밝히는 말에 주변 친구들 눈이 죄다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지난날 제 형편을 다들 알고 있다 보니 제가 건물주라는 말에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서 있는 그들 쪽으로 눈길을 돌렸더니 그것들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육성회비가 어쩌니 여기 1인 식비가 어쩌니 신나게 떠들어댈 때는 언제고 건물주라는 제 말 한마디에 입술까지 파르르 떨고 있는 꼴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훤히 들여다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란듯이 그것들을 픽 웃어준 뒤 다시 고개를 돌려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실은 우리 시어머니께서 미리 내 앞으로 증여를 좀 해주셨거든. 이 건물이랑 우리 시댁에서 소유하시던 건물 명의를 넘겨주시는 바람에 팔자에도 없는 건물주가 다 돼보네. 아이, 세상에, 여기 강남에서도 노른자 위라고 소문난 곳인데 여기 한 채도 아니고 이 근처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있다고? 내가 너희들도 알다시피 초년 운이 좀 안 좋았잖니. 그래도 사람이 꼭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 만나 인연 맺고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다 보니 옛날에나 힘들 때 나한테 잘 대해줬던 친구들 생각도 나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내가 꼭 한번 좋은 데서 대접하고 싶었어. 세상에 너무 잘됐다. 그래, 사람이 어릴 때 고생했다고 평생 고생만 하고 살라는 법 있어? 너무 잘됐다, 미수가. 꼭 머리 쥐어뜯고 싸워 이기는 것만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저것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저 스스로를 끌어내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런 제 방법이 아주 제대로 먹혔던 모양이에요. 제가 형편 나아졌다고 해서 저들한테 뭐 뺏어간 것도 아닌데 분해서 어쩔 줄은 모르며 두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김선희 꼴을 보자니 참 인간이 덜 됐다 싶었습니다. 더없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상냥하게 한마디를 건넸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밥이라도 함께 하고 가. 여기 1인 식대가 한두 푼이 아니라며. 썩 반가운 얼굴은 아니더라도 밥 한 끼 못 살 정도는 아니니까 얼른 와서 앉아. 마치 거지 적선이라도 하듯 말하는 제 태도에 부들부들 떨고만 있던 주동자가 먼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그 옆에서 쩔쩔매며 눈치를 보던 둘이 시녀마냥 쪼르르 쫓아나갔습니다. 그렇게 내빼는 꼴을 보니 아주 고소하기가 이를 데 없더라고요. 그 옛날 여고 시절에는 저것들 조롱을 받으며 자리를 뜬 것이 저였지만 결국 오늘날에 이르러 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것은 저들이고 그 자리에 당당히 남아있는 것은 저였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제가 이긴 거 맞겠죠?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지켜본 동창들 역시 속이 후련해 보였습니다. 예, 미수가 실은 요새 쟤들 형편이 아주 말이 아니거든. 옆에 따까리처럼 붙어있던 것들은 쟤네 남편한테 하청받아 일하고 있다가 요새 아주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게 생겼어. 왜? 너 몰랐어? 쟤네 친정 완전 쫄딱 망했잖아. 쟤네 오빠 도박이니 뭐니 안 좋은 데는 죄다 손대서 그 많던 가산 다 말아먹고 요새 부부 사이도 별로 안 좋을걸. 신랑이 데려다 주기는 무슨. 우리 애 아빠가 그러는데 남편 쪽에서 이혼 소송 걸었다고 하더라. 남편한테 여자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남편이 로펌에서 일한다는 동창이 아직 퍼지지 않은 소문까지 물어다 주었습니다. 어머, 자기가 바람 나놓고 자기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건 거야? 다른 여자 얘기 같았으면 남편 욕부터 할 만한 사건이지만 아무도 그 여자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평소 행실이 중요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안타까워해주는 사람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까 너 보고 요새 되는 것도 없는데 분풀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잘 됐다 싶었겠지. 어휴, 못돼 처먹은 것들. 저것들 꼴 좀 안 보고 살았으면 했는데. 미숙이 니 덕에 이제 창피해서 동창회도 못 나올 거 아니야.
사정을 듣고 보니 저것들도 어지간히 속이 썩었겠다 싶어 내가 너무 약을 올렸나 싶은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뭐 그게 제가 신경 쓸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저 당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도 부드럽게 넘어간 거죠. 그러니 착하게 살기까지는 못해도 입으로 업은 쌓지 말아야 하나 봅니다. 이미 수십 년 전 다 지나간 일이긴 했지만 이렇게나마 지난날에 당했던 것 어느 정도 대갚아줬다고 생각하니 저도 좀 시원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날 불순물들 빠져나간 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 잘하고 기분 좋게 계산까지 마쳤습니다. 그 이후로 종종 동창회에 친구들과 다시 나가보기도 했는데 김선희 패거리 다시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혼하며 아주 더러운 꼴이라는 더러운 꼴은 다 보았는지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마다 좋은 말이 없더라고요. 시간 좀 지나고 나니 안 됐다 싶은 걸 보니 저도 그들 얘기가 그저 남의 얘기로만 들리는 모양입니다. 나 무시하던 인간들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역시 제 인생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만하면 지난 설움 잘 갚아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주변 없는 여자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전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보낼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에게 일어난 일이 좀 특수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인생길이 평탄치 않은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 삶이란 가끔 사납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한껏 울고 나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을 보면 각자 사는 모습들이 다 달라서 고민이나 불평하는 내용들도 제각각인데요.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전 걔네들이 부럽더라고요. 저 역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살고 있고 아이들을 키우며 여러 사정들에 처해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바로 부모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예요. 차라리 일찍 돌아가신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전 그게 딱 반반 섞여 있는 환경이거든요. 저희 아빠는 제가 아주 어릴 때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토바이로 배달을 가고 있던 아빠는 차선을 추월해서 멋대로 달려오는 차에 치여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 함께 살고 계시던 할머니가 엄청나게 목 놓아 우셨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엄마도 무척 힘들어하셨지만 그런 저를 끌어안고 함께 열심히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엄마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해버리게 되셨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제 머리맡 쪽에 웬 편지만 남기고 엄마의 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이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빠 장례식을 치른 게 봄쯤이었는데 엄마는 여름 끝 무렵에 집을 나가버렸으니까요. 할머니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미친 듯이 엄마를 찾아 넓지도 않은 집 여기저기를 다 열어보며 울부짖는 저를 보며 무척 당황하셨어요. 할머니 역시 아들인 우리 아빠를 보낸 슬픔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우울해하시면서 한동안 죽만 드시고 계셨는데 말이에요. 전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는 충격에 휩싸여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말을 하지 못했고 할머니는 그 무렵 때 무척이나 가슴을 뜯으며 괴로워하셨다고 해요. 당시 할머니 입장을 잘 헤아리진 못했지만 제가 나이를 들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아들을 낳아서 그런지 가슴이 아려오더군요. 한창 젊디 젊은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손녀까지 봐서 잘 살고 있는데 배달 가던 중에 사고를 당해 처참한 꼴로 먼저 보내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한텐 정말 우리 아빠 하나밖에 가족이 없었거든요. 그런 할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아빠는 모시고 살았던 거고 엄마와도 딱히 문제없이 잘 살아오셨던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그렇게 생떼 같은 아들을 먼저 보낸 것도 모자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손녀를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 역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고 어린 마음에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밤에 잠들 때에는 무척이나 원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당시 저만 바라보고 키워주시던 할머니에게 무척이나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려댔고 몇 번이나 집을 나갈 뻔했었어요. 왜 그렇게 모든 게 다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마음은 100번 알고 있지만 한창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기라 저 역시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반항한답시고 나가버렸다가 밤늦게까지 밖을 돌아다니다 집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눈물 범벅이 되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던 할머니를 보니 정말 죽고 싶어지더라고요. 손녀인 나마저 잘못되고 자기를 두고 어디로 사라질까봐 불안해서 그 구분등을 하고 현관 계단에 쪼그려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걸 보니까 제 스스로도 너무 비참했어요. 결국 할머니가 그렇게 비통해하고 풀이 잔뜩 죽으신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대로 제멋대로 사는 것도 답이 없을 것 같아서 느지막이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좀 정신을 차리고 나니 그 무렵부터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더군요. 원래 연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셨지만 당뇨병도 있고 하셔서 몸 관리를 아주 잘하셔야 했거든요. 본인 몸만 멀쩡하게 돌아가도록 노력해도 힘들 텐데 공부하는 손녀딸 챙기시느라 보통 힘드신 게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 전 형편이나 제 성적상으로 봐도 서울에 있는 4년제는 힘들어서 2년제 전문대를 겨우 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갈 무렵 나름대로 저도 머리가 컸다 싶어서 조금 삶에 자신이 생기던 때였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쭉 지냈던 가족이 할머니가 아니라 일반 엄마 아빠여도 이런 일이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세대 차이가 커서인지 제가 성장할수록 할머니는 점점 힘든 노년의 길로 달려가고 계시더군요. 전 이제 막 첫 직장을 얻어 적응해 가느라 바쁘고 안 그래도 할머니랑 집에서 별 말도 안 하고 무뚝뚝하게 있는 저였지만 이 생활에 대해 완전히 180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생일 무렵에도 왠지 모르게 좀 위험하게 느껴졌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무렵부터 유독 뭔가를 자꾸 까먹고 실수를 하셔서 이게 살짝 스치듯 신경 쓰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말고 또 그러다 말고 하다 보니 심각하게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요. 그랬던 할머니가 4, 5년 정도 지나 제가 직장에 들어가게 되니 한층 더 악화가 되셨고 제대로 검사를 해보니 치매 판정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본래 증조 할머니도 치매가 있었다고 하니 어쩌면 유전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숨이 탁탁 막혀오던지요. 그때는 정말 너무 한숨이 나와서 뭘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이런 과정들을 지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참 할머니와 잔정이 많이 쌓여 있었고 난 할머니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할머니 연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도 전 왜 비로소 진짜 고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 정도로 마음이 허했던 걸까요? 겉으로 보면 할머니에게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저에게 할머니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던 거였어요. 결국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볼 때까지 나는 계속 곁에 있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비로소 들었고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여러 번 프로포즈를 했지만 저 역시 똑같은 횟수로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헤어지기를 몇 번 하면서 그럼 결혼하지 말고 연애만 하자며 매달리는 남자친구에게 결국 저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치매라고 했잖아. 할머니한텐 나밖에 없어. 그런데도 괜찮아? 나는 너랑 가정을 꾸려도 계속 할머니한테 신경이 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거 견딜 수 있겠어? 이렇게까지 말을 해대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딱 한 가지만 묻겠다며 그럼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질문을 들으니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어요. 그럼 너는? 할머니 얘기 말고 너는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거야? 전 이 질문에서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당시 남자친구를 너무나 좋아했고 결혼에 응하고 싶었지만 할머니 역시 소중하기에 이 둘을 저울에 올려야 하는 게 고문이었거든요.
좋아한다고, 너무나 좋아해서 괴롭다고 엉엉 울게 되었는데 그런저런 남자친구는 그렇다면 그대로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할머니를 자기도 챙기겠고 이 이상 무리하게 부탁하지 않겠다며 말입니다. 나를 믿어줘. 내가 할머니 잘 돌볼게. 알겠어. 고마워. 결국 저는 그 혼란의 가운데서 확신이 없는 상태로 선택을 해버리게 되었어요. 결혼을 해서 할머니 근처에 살며 돌보는 형식으로 말이에요. 상견례 때에도 저는 굳은 얼굴로 시부모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평소에 저라면 그런 얘기를 도저히 할 수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할머니가 지금 치매로 많이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근처에 살면서 계속 뵙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신혼집 위치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쯤 저도 모르게 이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거의 안절부절 빌듯이 말하게 된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본인들이 생각한 지역 부근에 얻어주실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제 얘기를 듣고 좀 고민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이야기가 오가면 저도 정신이 없었지만 할머니도 보통 횡설수설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얘기를 했다가 저 얘기를 했다가 나중엔 그냥 멍하니 웃으면서 우리 손녀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으시다가 물도 엎지르셨다가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그 사이에서 계속 할머니를 잡아드리고 신경을 써주긴 했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느껴져서 온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 결혼은 끝났고 망했다. 집안 형편도 안 좋은데 이렇게 당당하게 신혼집을 어디 근처로 얻어달라고 말하는 며느리를 누가 원하겠냐 싶었어요.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로부터 들은 얘기는 놀라웠습니다. 아빠가 상견례 이후로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아. 네 말대로 너희 집 근처로 집을 얻어보려고 엊그제까지도 열심히 다녀봤는데 도저히 자리가 안 나더라고. 아쉽지만 집은 기존에 얻으려고 했던 곳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대신 아빠도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서 할머님께 우리 아빠와 엄마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리라고 하시더라. 사돈끼리 서로 연락하고 언제든 걱정할 일 없이 연결이 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대. 그래야 너나 할머님도 안심이 되지 않겠냐고 말이야. 이쯤 얘기를 듣고 나니 집까지 근처로 얻어달라고 당돌하게 말했던 제 이야기가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감사했고요. 귀한 아들에게 그런 고생길 걷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말이에요. 또 할머니의 상황이 너무 걱정되긴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기존 우리 집에서 그렇게 먼 위치도 아니었고 저만 퇴근길에 가끔씩 할머니를 찾아뵙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이쯤 되니 할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내내 불안해했던 마음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았고 어느 순간 안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결혼 후엔 저도 가정을 꾸린다는 것에 있어서 많이 겁이 나기도 했어요. 제대로 된 가족을 경험해보지 않은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결혼 이후에 어엿한 남편이 되어 집안일에 서툴고 여전히 할머니를 신경 쓰는 제 마음을 잘 알아주더군요. 밥도 차릴 줄 모르고 양복도 다릴 줄 몰라 실수만 하는 저를 기다려주었고 가끔씩 자기가 먼저 할머니께 가자고 말해주기도 해서 참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런 생활도 잠시였고 얼마 안 가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사정이 되고 보니 입덧이며 임신 당뇨에 시달리며 할머니를 들여다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가끔 할머니가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때는 남편이 대신 와서 모시고 가기도 하고 어떻게든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게 되었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어쨌을지. 아니야. 이젠 내 할머니라 생각해. 어젠 할머니가 나 먹으라고 사탕 주셨어. 이거 봐봐. 남편도 일하느라 바쁘고 힘들 텐데도 그렇게 해맑은 얼굴로 사탕을 내밀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참 제가 복이 많다는 걸 그때야 비로소 참 많이 느꼈답니다. 그리고 가끔 할머니 집에 가면 저를 알아보신 할머니가 껴안고 얼굴을 부비고 우리 경이 왔어? 하고 웃으실 때, 그럴 때면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허나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가 아기를 낳고 2, 3년쯤 지나 할머니의 치매 상태는 무척이나 악화가 되어서 더 이상 집에 혼자 계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 무렵에는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 집에서 살아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 그건 그것대로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일단 제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심장이 약하다는 소리를 듣고 한때 대학병원이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 되었고, 이런 어린 아기를 챙겨야 하는데 치매인 할머니를 집에서 제가 신경 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쯤 되니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나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선택하는 버튼은 왜 다 이 모양인 건지, 다 엉망인 게임판에서 주구장창 이상한 선택만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상황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밤에 또 열이 나서 긴급 상태가 된 아이를 안고 응급실에 가던 중 낮에 증손주 상태를 물어보고 걱정하던 할머니가 생각나 전화를 했는데 비상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전화도 안 받으시고 홈 CCTV에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군요. 제가 당장 가볼 수도 없고 남편도 저와 함께 아이를 챙겨 먼 병원까지 왔기에 결국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 죄송하고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밤에 즉각 운전하셔서 저희 할머니 댁에 가주셨고 화장실 안에서 쓰러져 계신 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주셨어요. 당시 별일은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에 오게 되니 이제 대책이 필요했고 심사숙고 끝에 제가 먼저 제 입으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답니다. 우리 할머니 이제 편하게 모시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렇게 저는 가슴 아프게도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드리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주변에 상담을 해보아도 내가 직접 모실 수 없고 마음을 졸여야 하는 상태라면 그것밖에 답이 없었어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주기적으로 찾아뵙기도 하고 그 사이 제 아이는 조금씩 상태를 회복해가면서 일반적인 아이들과 비슷한 삶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감사하게도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시니 치매 상태가 더 악화되지도 않고 괜찮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토록 신경 쓰고 마음을 졸였던 할머니는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었지만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었어요. 저를 여지껏 그렇게 배려해주고 믿어주던 남편에게 큰 슬픔이 닥쳐오게 되었는데 바로 저희 아버님께서 암 선고를 받게 되신 것이었어요. 건강 쪽에 문제가 있으실 거란 생각을 거의 해보지 못했는데 사실 저도 아버님 건강에 대해 딱히 신경을 써드리지 못했기에 이 부분이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어머니 홀로 아버님을 간병하시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쓰여 저희 부부는 요양원과 시댁을 오가며 이중으로 가족들을 챙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버님은 1년여가의 투병 생활을 지나 말기에 발견된 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처음 상견례를 했을 무렵부터 인상이 좋으셨던 아버님이셨고 저에게 가타부타 바라는 것 없다며 늘 멀찌감치서 우리 가족을 바라봐 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아이나 할머니에게 무슨 긴급한 일이 생기면 늘 제일 먼저 달려와 주시던 아버님이었는데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그런데 저와 아버님과의 이런 유대관계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도 사돈의 이런 부고를 알게 되어 장례식에 힘겹게 찾아오게 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안쓰러워서 이렇게 손수 오신 거겠거니 싶었거든요. 그렇게 인사만 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식장에 들어오셔서 영정사진을 보는 내내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비롯하여 남편도 당황스러워할 정도로 할머니가 너무 슬프게 우셔서 안 그래도 몸이 성치 않으신 상태로 우시기도 했고
여러모로 걱정스럽더군요. 제 머릿속에서 억지로 이해를 하겠다고 열심히 생각해 본 결과 아무래도 저희 아버님께서 가끔 할머니 아프실 때 병원으로 모셔다 드린 적도 두어 번 있고, 우리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저 정도 나이였을 테니 아들 같아서 그러시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느끼기에 너무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할머니는 통곡을 하시고 가슴을 치시더군요. 울며 하시는 말씀을 듣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자식만 먼저 보내게 되는 건지, 나는 왜 안 데려가고 무슨 꼴을 보겠다고 이렇게 젊은이들만 데려가는 거야. 할머니가 다시 치매 기운이 있어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싶어 전 순간 슬퍼졌고 조용히 모시고 나오려는데 왠지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런저런 질문을 드려봐도 할머니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어서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참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런데 잠깐 외부 손님을 맡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들어오시더니 할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보시곤 이쪽으로 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이런 상황을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 있던 우리에게 그간 바쁘게 사느라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일상 뒷면의 이야기들을 어머니께서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갑작스런 이야기라 듣는 내내 저는 몇 번이나 아버님의 영정사진으로 고개가 움직이게 되었어요.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지, 왜 가시고 난 뒤에야 알게 된 건지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사실 할머님께서 저렇게 슬퍼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닐 거야. 할머님과 니네 아버님은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냈었거든. 네? 전혀 생소하게 느껴지는 얘기인지라 이해가 안 되었지만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니 우리 할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난 뒤 받은 아버님의 연락처로 그렇게 전화를 몇 번이나 걸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늘 하시던 말이 똑같았다는데 너무나 할머니다워서 눈물이 또 났어요. 우리 손녀 잘 있어요? 우리 손녀 시집 갔는데 잘 있어요? 계속 이렇게 같은 말만 반복하는 할머니를 하루에 10번이 넘게 걸기도 했던 그 전화를 아버님은 그냥저냥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을 때는 무작정 부재중 통화만 몇 통씩 걸려 있을 때도 있는데 아버님은 전화가 연결될 때마다 받아서 우리 며느리 잘 있고 할머니 손녀 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셨더랍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왠지 화끈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깜빡하며 전화를 걸어댄 할머니의 전화를 수년간 받아주신 아버님께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 전화 때문에 할머니는 저를 보낸 허전함을 달래고 안심을 하셨으리라 생각되더라고요. 아버님도 할머니도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도 한 번쯤은 저한테 말하실 법도 한데 저 부담될 것 같다며 얘기 말자고 하셨다더군요. 저희 아버님은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신 상태에서 자라시긴 하셨지만 저희 남편을 통해서 우리 할머니가 일찍 아들을 잃었다는 내용을 들으셨는지 그게 좀 안타까우셨나 봐요. 어머니 말씀으론 통화할 때 곧잘 헷갈려서 할머니가 우리 아빠 이름으로 잘못 부르기도 했다더군요. 영서봐. 하도 부르셔서 내가 다 외워버렸어. 그게 경희 너희 친정 아버님 성함 맞지?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기억하실 정도니 할머니가 아버님께 전화로 대체 얼마나 부르셨던 걸까요? 생각해보니 제가 아이 아파서 병원 가 있느라 정신이 없을 때 우리 할머니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할 때에도 아버님께서 재빠르게 할머니를 모시러 가셨던 것을 생각하니 확실히 일반 사돈관계와는 달랐구나. 이제서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귀찮으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틀에 한 번 혹은 하루에 한 번씩 걸려오는 할머니의 전화를 받아주셨다니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도 나름 자기 아들이 보고 싶었겠지.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였으니 그 또래인 우리 아버님을 아들 이름으로 불러대셨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은 이런 치레를 계속 해주셔야 했으니 한편으론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이후로 할머니가 요양원으로 옮겨가셨을 때에도 어머니와 함께 혹은 아버님 혼자서 할머니를 찾아뵈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챙겨주셨다니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찾아가셔서 식사하시는 것도 봐드리고 이후로도 전화를 걸어오면 아버님은 늘 아들인 우리 아빠처럼 할머니 말에 대답을 하며 받아주셨다고 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그렇게 연락해왔던 수년간의 시간들 중 할머니가 정녕 기억이 온전치 않을 때만 연락을 하시진 않았을 것 같더군요. 정신이 들어서 상황을 알고 계셨음에도 본인의 아들처럼 대꾸를 해주는 우리 아버님의 대응이 그리워서 그렇게 연락을 하고 돈독하게 지내오신 게 아닐까 싶었어요. 예전에도 본인 몸이 그렇게 아파오고 당뇨와 치매로 고생을 할 때 기억을 잃는 순간마다 저는 잊어버리고 당신 아들인 우리 아빠를 그렇게 불러댔던 할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저한테도 뭔가 착각해서 잘못 말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 영섭이는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영섭이는 36살이에요. 우리 아들이 보고 싶어. 우리 아들은 꽃이 한창 필 때 죽었어. 우리 아들은 눈썹이 아주 짙고 멋있어요. 얼마나 허우대가 좋은지. 이런 말씀을 곧잘 하시던 할머니를 보며 전 또 저렇게 우리 아빠를 그리워하는구나. 몸이 위독하시니 손녀인 나도 나지만 먼저 보낸 자식 생각이 그렇게 나나보다 싶어 울음을 속으로 삼키기도 했어요. 이런 할머니의 넋두리를 그대로 듣고 아버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니. 그리고 우리 아빠인 마냥 요양원도 찾아가고 밥도 먹여주시고 손도 잡아드리곤 하셨다니 너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님이 보낸 나날들을 전 당시에 몰랐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서럽게 넋을 놓고 우시는 걸 보니 아버님과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큰 양분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셔서도 더 위독해지지 않고 집에 있을 때보다는 나은 상태로 계셨던 거고요. 하지만 아무런 내색도 않고 저에게 알리지 않으며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 할머니에게 아들 노릇을 해주셨던 아버님, 전 그만큼 아버님께 정을 들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시게 되니 그간 못해드린 게 생각나 여러모로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들이 뒤섞여 너무 슬퍼집니다. 요즘 할머니는 아버님을 잃으시고 상실감을 벗어나 겨우 기운을 차리셨고 제가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부분 기억이 또렷하고 정신이 돌아오실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무엇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헷갈리는 말씀들을 하시니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해져요. 아마 할머니도 여러모로 마음을 추슬러야 하고 그러다가도 힘든 병과 맞서 싸워야 하니 혼란이 오시는 걸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볼 수 있을 때가 되었으니 할머니를 그만큼 잘 지켜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버님께 감사의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또 다른 의미로 마음이 아파오고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어요. 아버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를 챙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살아가시길, 또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또 한 번 느끼시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아니 현재 기준으로도 결혼을 늦게 하신 편에 속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께 어머니가 노산이라서 애를 많이 낳지 못한다는 말을 종종 하셨다나 봐요. 그래서일까요?
저희 집은 다른 집이 봐도 놀라울 정도의 아들 부잣집이었습니다. 무려 아들만 5명이었으니까요. 전 넷째였고 위에 3형과 1명의 동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각자의 건강과 형제 간의 우애였습니다. 나중에 엄마랑 아빠가 죽고 나면 이 세상에 너네밖에 안 남는 거야. 물론 너희도 나중에 좋은 아내 만나서 너네만의 가정을 꾸리겠지만 그럼에도 형제 간의 정은 없어지는 게 아니란다. 형제끼리 늘 사이좋게 지내야 온 가정이 평온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저희 부모님은 그 무엇보다도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서로 싸웠을 때 가장 많이 혼났어요. 어릴 때야 사이가 좋다고는 해도 다들 투닥투닥 싸우고는 하니까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면 내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성장을 하면서 형제들의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 왜 그렇게 부모님이 우애를 중요시 여겼는지 알겠더라고요. 성인이 돼서는 싸운 적도 한 번 없습니다. 서로 도움이 필요하면 거리낌 없이 도왔고 각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으면은 망설임 없이 어떤 일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작게는 소소하게 용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리는 것부터 크게는 향후 직장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아 다른 형제를 조력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저희에게 돈 가지고 서로 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재산이 많다 보니까 보통 TV에서 보면 형제가 많은 집은 부모님 재산 가지고 다투다가 좋지 않은 일을 겪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아버진 그런 점을 아주 옛날부터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의 그런 걱정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워낙 세상이 좋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희 형제는 그 누구도 아버지 재산 때문에 서로를 등질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실 때 조금 위기 상황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대로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하다가 내 사업이 망하기라도 하면 그동안 번 돈 다 날린다. 그러니 내 한동안 내 모든 재산을 첫째 명의로 돌리려 하는데 너넨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 임시라곤 해도 어지간한 집은 다들 불안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이 임시지 그대로 명의가 눌러앉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다가 명의를 받은 형제가 변심이라도 할 가능성을 고려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형제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큰형을 믿었기에 당연히 필요하다면 그래야 한다고 고개를 주워거렸죠.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는 경기도에 있는 1000평이 훨씬 넘는 땅을 몇십 년 전에 큰형님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다른 건물 역시 모두 큰형님의 명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긴 시간이 지났지만 형제 중 누구도 큰형님을 의심하거나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이죠.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큰형님이 현재 형수님과 결혼을 약속했을 때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랑을 좋아하십니다. 특히나 부모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성공하신 분이다 보니 본인이 일구어 놓은 자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형제가 여자친구라도 데려오고 하면은 은근슬쩍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자랑을 하시곤 했습니다. 당연히 큰형이 형수님을 모시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그냥 여자친구가 아니라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솔직히 식만 올리면 당장이라도 저희 집안 사람이 되는 거였죠. 내가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좋은 남자 고른 거다. 자기 가족 아니면 신경도 안 쓰고 묵묵히 일만 하고 게다가 우리도 흔한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니다. 너네한테 용돈 달라고 조를 일도 없고 우린 이미 노후 준비가 다 돼 있어.
혹시 민철이한테 들었니? 우리가 경기도에 땅만 1,000평이 넘게 있고 건물도 몇 개 있는 거. 그날도 부모님은 저희 집 재산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아예 가족으로서 이미 못을 박은 상황이었는지 현재 재산이 모두 큰형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유가 부모님의 사업 때문이라는 것까지 전부 말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부모님이 주책이다 싶긴 했지만 큰형수님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균등하게 분배가 될 텐데 당연히 형님의 몫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큰형님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당연히 형수님 사정도 나아지실 거고요. 전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은 우리랑은 다르게 더 멀리까지 내다보고 있었나 봅니다. 결혼을 하고 10년쯤 지나고 나서야 본색을 드러낸 걸 보면요. 형수와 형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초반에는 연락을 자주 했었습니다. 형이 저희의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하거나 밤 약속을 잡기도 했고 저희가 먼저 큰형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수님과도 만나서 가족 모임을 갖기도 하고 형수님이 아이를 가지셨을 때 형제들끼리 돈을 걷어서 임산부에게 좋다는 걸 바리바리 싸서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10년쯤 지나고 나니 큰형과 연락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연락을 하려고 해도 잘 받지 않고 다른 형제들이 형에게 연락을 해도 마찬가지였죠. 어쩌다 연락이 되면 내가 좀 바빠서 미안해. 이 정도의 말이 전부였죠. 예전과 같은 깊은 정을 형에게서 느끼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끼리는 연락이 잘 되는 상황인데 큰형과만 자주 통화를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초등학교에 다닐 즈음이니까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여러 가지로 일하느라 바쁜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려 했지만 원래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형제들을 많이 챙길 거라고 생각했던 착한 형님이었기에 좀 의아하다는 느낌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결혼을 하자마자 그랬다거나 아이가 태어나고 뜸해졌음 모르겠는데 한창 힘들고 바빠 보였을 때에는 연락이 잘 되다가 갑자기 연락을 뚝 끊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큰형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형제들끼리 한번 뭉치자. 나도 이제 좀 시간이 나네. 평소 형제끼리 자주 가던 호프집에서 맥주를 부딪히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끼린 근래에도 자주 왔던 호프집인데 형과 함께하는 것은 거의 1년 만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제까지도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근황을 알고 있었기에 사실 큰형님이 어떻게 하고 지냈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예상대로 큰형님은 형수님과 함께 육아와 바깥일을 병행하는 생활을 하느라 많이 바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요새는 일이 얼마나 바쁘네. 애들이 초등학생이 되니까 어떻네. 주말엔 애들 데리고 뭘 했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큰형님이 부모님의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내가 좀 오랫동안 너네 형수랑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본 게 있어. 너는 형제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걸 아마 분명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형수님이랑 이야기를 했다고요? 어떤 건데요? 내가 그래도 제일 큰형이잖아.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너네도 많이 도와줬고 그랬지.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은 나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우선권이랑 별도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은 내가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집을 형님이 가지시겠다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부모님 재산 이야기 한번 안 꺼내던 형님이었어요. 근데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낸 것도 모자라서 그게 자기 거고 자기에게 우선권이 있다니. 당연히 저희 형제들은 형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라며 반발했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모으는 데 있어서 형님이 주도적으로 뭔가 한 게 있으면 또 몰라요. 하지만 형님이 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대비해서 모든 재산을 큰형님 명의로 돌려놨다는 것뿐이었죠. 형, 그거 전부 부모님 재산인 거 알잖아요. 형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부모님의 재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한 푼 보탠 게 없는걸요. 저희 형제가 5명이니 정확하게 5등분해서 분배를 해야죠. 내가 너네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장남이잖니. 아이도 2이나 있고. 그리고 아버지도 만약에 나한테 명의를 돌리지 않았다면 지금만큼의 재산이 있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런 걸 다 따지자면 내가 더 받는 게 말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형님, 그때 아버지가 형님 명의로 돌려놓은 건 그저 형님이 장남이었기 때문이지 형님만 가능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제 아랫동생들도 가능한 일이었어요. 명의가 형님 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재산을 더 받는다는 거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이야기죠. 좋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만났던 형제들 사이에 급하게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틀린 형님의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형님은 여전히 자기가 재산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걸 끝까지 고수했죠. 그러더니 대화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자 내가 다음에 시간 될 때 집으로 부르마. 너희 형수랑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테니까. 라며 형님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은 저희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수랑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형님, 원래 저런 분 아니었는데 왜 저러시지? 갑자기. 아니 그동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언제 먼저 부모님 재산 얘기를 꺼낸 적이 있긴 하냐고. 형님도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근데 왜 사람이 저렇게 변한 거야? 추측이긴 한데 아무리 봐도 형수님 때문인 것 같다. 봐봐. 지금도 집에 와서 형수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잖아. 솔직히 우리 부모님 재산인데 얘기를 해도 우리끼리 해야지. 왜 그걸 우리가 형수랑 이야기해야 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형수가 재산 명의가 큰형한테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나쁜 수작이라도 부리는 게 아닐까 싶다. 이런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아무리 착한 사람한테도 이면이 있다곤 하지만 저희 형님은 정말 그럴 뿐이 아닙니다. 모든 형제가 입을 모아서 형님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다고 장담했어요. 그리고 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형님의 배후에는 형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직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된 상황이지만 사실상 저희끼린 이미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형님이 이야기한 대로 형님 집에 가서 형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정말로 형님은 저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이면 나도 집에 있고 너네 형수도 집에 있을 테니까 그때 아무 때나 와라. 애들은 잠시 장모님 댁에 맡겼으니까 집 먼 애들은 자고 가도 상관없어. 평소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놀러가서는 형님이랑 형수님 금술 너무 좋은 것 같다며 장난도 치고 저희끼리 식사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보냈을 텐데 전 어쩐지 영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형수님이 예사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 예상은 집에 가니까 확실해졌습니다. 원래부터 저희 형님이 애처가 기질이 있긴 했거든요. 그동안 만났던 여자친구들을 봐도 언제나 형님이 다 받들어주고 모셔주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네 집안도 실세는 아마 형수님일 거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 제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형수님은 모든 집안일을 좌우하고 있었고 형님은 말만 남편이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형님이 무조건 형수님 위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 평등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봐도 형수님은 형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형님은 그런 줄도 모르고 형수님한테 엄청 작은 것까지 허락을 맡더군요.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저희가 식사를 하고서 형수님이 형님에게 후식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얼마 전에 과일 사왔잖아. 도련님들 과일 좀 먹게 후식 좀 내다 줘.
저도 형님 도와서 같이 과일 내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져올 과일 양도 많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형님을 따라갔습니다. 냉장고를 보니까 이게 냉장고인지 농장인지 모를 정도로 과일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전 당연히 종류별로 조금씩 담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형님이 과일들을 유심히 보더니 손에 하나 집을 때마다 그걸 형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여기 샤인머스켓 한 송이 있는데 그거 조금 가져가도 될까? 여보, 수박은 괜찮아? 지금 수박 한 통 있는데 반 정도 잘라가야 될까? 아니면 3분의 1 정도면 될까? 여보, 바나나는 인원수대로 맞춰가면 돼? 그대로 가다가는 냉장고에 있는 과일 전부 형수님의 허락을 받을 기세였습니다. 전 그런 형님을 말리면서 아유, 형수님 귀찮게 뭘 그런 거 일일이 다 물어봐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가져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냉장고 과일을 꺼내려고 했지만 형님은 그런저를 단호히 말리면서 안 돼. 네 형수한테 꼭 물어봐야 돼. 라고 말하며 꿋꿋이 과일마다 어느 정도 가져갈지를 형수에게 허락 아닌 허락을 맡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다른 형제들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아마 저랑 비슷하게 얼떨떨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집이 적은 건 아니지만 사실 누가 주도권을 가지던 과일 꺼내는 것조차 이렇게 번거롭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형수님은 거의 모든 집안일을 형님에게 떠넘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있으면서 형수님은 한 번도 저희 옆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오직 형님만이 매번 일어나서는 물 가져오고 밥 차려오고 청소하고 그랬죠. 제가 알기로 형님은 계속 일을 했지만 형수님은 집에서 쉬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수님이 무조건 독박으로 집안일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일도 하는 형님을 이렇게 부려먹는 건 좀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걸 꼽아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집에 온 것은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어 보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저 형수님, 얼마 전에 저희 형제가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났는데 형님이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요. 부모님 재산에 형님이 선택권이 있으며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은 그 선택권과는 별개로 형님이 가져야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형제 입장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형님이 형수님이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들렸어요. 내 남편이 그 집 장남이잖아요. 나는 전혀 틀린 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집을 봐도 장남이 좀 더 가지지 정말 인원수대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게다가 엄밀히 말해서 이유가 어쨌든 지금은 우리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얘기가 충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형수님은 형님과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형님의 말이 다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그런 형수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 했죠. 도저히 말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형님이 형수님에게 세뇌를 당했다고 밖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형님은 절대 호구 같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잘해줘도 선을 지킬 줄 알고 그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있어선 언제나 단호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대체 결혼하고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희는 어떻게든 형님과 형수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애초에 저희 부모님도 단 한 번도 형님에게 더 많은 재산을 준다고 하신 적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적부터 얘기한 게 우애예요.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평생 사이좋게 지내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똑같이 부모님 재산에 있어서 뭐 한 게 없는 상황인데 형님이 장남이란 이유로 더 많은 재산을 준다면 부모님도 그 자체만으로 우애가 지켜지기 힘들 거란 건 아실 거예요. 아니 도련님들, 어머님이랑 아버님 재산에 있어서 저희 남편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 어떻게 장담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미 그때 일을 다니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산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거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집 정도는 우리가 가지는 게 맞고 재산 선택권도 우리한테 있는 게 맞지. 자꾸 우회하면서 공평하게 가져가려고 기를 쓰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네도 형수님 말 들어라. 형수 말이 뭐 틀린 게 하나 있긴 하니? 거의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이미 형수님 말을 굳게 믿고 있었고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수님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흰 그 자리에서 무조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인원수에 맞춰서 한 푼도 차이 없이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형수님은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조용하던 집안이 서로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 남은 형제들은 결국 일어서서 형수님과 형님을 등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형님이 너무 변했다. 우리 형님 절대 저런 분 아니었는데. 큰형님은 형수님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언제나 착한 사람이었고 형제를 너무나 아껴서 자기 자신보다도 저희를 더 생각해 주시던 분이었는데 저희는 그 길로 부모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런저러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부모님은 믿을 수가 없는 눈치였습니다. 부모님에게도 큰형님은 효자였거든요. 단 한 번도 부모님 말을 거역해 본 적 없고 우애를 강조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형님은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양보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아니었죠. 이제 형님이랑은 예전처럼 지내지 못할 것 같아요. 형님은 이미 형수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명의 자체가 형님에게 전부 있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정말로 형수님이랑 형님이 원하는 상황대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었지만 저희는 결국 형님과의 정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재산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나누어줄 생각이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동의하셨어요. 결국 저희는 부모님의 재산 분배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피곤할 만한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형님이 패소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했고 사안이 커서 그런지 변호사 선임 비용도 꽤 나오더라고요. 뭐 그래도 돈은 돈 내면 끝이라 치지만 원래 이런 법정 싸움은 못해도 반년 이상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하고 뭐하고 바쁜데 재판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니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다툼이 있고 몇 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여전히 저희 형제와 큰형님의 사이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었죠. 그래도 저희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아주 승소를 장담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도 아니라며 조금 더 밀고 나가면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질 거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저희 역시 그 말에 희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간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나다. 지금 너네 집 근처 지하철역인데 여기 4번 출구에 부모님 모셔다 놨으니까 너네가 데려가라. 부모님 사시던 집 팔았으니까. 뭐라고요? 지하철에 부모님이 있다고요? 그래, 나 끊는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펄쩍 뛰기도 전에 형님은 전화를 끊었고 전 일단 급한 대로 부모님을 모시러 가야 했습니다. 솔직히 형님이 이야기한 지하철역으로 가면서도 설마 했어요. 부모님은 그 집을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 싸움에 대해서도 저희 형제들의 편이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런 분들이 집을 팔고 저희 집 근처 지하철역에 계시는지. 헐레벌떡 뛰어가니 정말로 부모님이 계셨어요. 온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된 상태로 말이죠. 전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 비해 정정하시다곤 하지만 그렇게 부모님께 잘하던 형이 어떻게 힘없는 부모님께 이렇게 잔인하게 굴 수가 있나. 적어도 형제들 중 한 명의 집까지 태워다 드릴 순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집을 팔았다니요. 아이고, 우리 첫째가 대체 왜 저러는 거냐? 나도 모르겠어. 아니, 어떻게 된 일인데요?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니 형님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집을 팔았다고 부모님 보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부모님은 우리 집인데 우리가 왜 나가야 되니? 라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의 자체가 형님으로 되어 있었기에 형님은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어머니랑 아버지 집입니까? 아무튼 얼른 나가세요. 여기 새로운 사람 들어와야 되니까. 라면서 막무가내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쫓고 저희 집 근처에 데려다 놓은 뒤 호련히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전 당연히 이 모든 사실을 다른 형제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에게 언제나 잘해주셨던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두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첫째 형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을 마음대로 집에서 내쫓을 수가 있었을까요? 나는 이제 우리 큰형님, 형님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에게 그런 건 선이 넘은 거 아닌가요? 애초에 부모님 재산을 형님 명의로 돌려선 안 되는 거였는데.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숨이 쉬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일은 벌어진 상황이었어요. 이미 소송은 시작됐고 게다가 예상보다도 길어져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저희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형님은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 일이 좋지 않게 돌아가서 저희가 큰형님네 부부에게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전 물리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할 생각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솔직히 지금 심정으로는 교도소 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릴 배신한 형님에게 응징하기 위해서라면 뭘 못할까요? 형님도 그리고 형님을 조종한 것이나 다름없는 간악한 형수님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일단 지금 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는데 큰형님에 대한 충격으로 여전히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으세요. 볼 때마다 분노만 치솟습니다. 이 마음 어떻게 해야 해소할 수 있을까요?